은퇴를 앞둔 우리는 종종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집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오히려 더 큰 고독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가족조차도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 경북 봉화의 한 천년 고찰로 은둔한 은퇴자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CEO, 교사 등 한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고요한 산사로 숨어든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본론 은퇴 후 찾아오는 세 가지 비참한 현실과 교훈. 1. 명함 없는 삶의 공허한 변호사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서울의 한 로펌에서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명함으로 나를 소개했는데 명함이 없으니 내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씨는 결국 봉화의 산사를 찾아 명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장이 곧 정체성이 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온 고독 교사 B씨의 사례. B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30년을 봉직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대화가 단절되니 점점 내 존재감도 사라졌어요. 결국 B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봉화의 고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3. 재정 부족이 가져온 현실적인 고난, CEO C씨의 경험. C씨는 대기업 CEO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예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비가 부족했던 제 탓이죠. 그는 결국 봉화의 고찰에서 간소한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반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은퇴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과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독, 단절, 재정적 불안으로 가득한 비참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확립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과 취미를 가지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은퇴 전에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철저히 하라.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봉화의 천년 고찰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산사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늦기 전에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한 준비의 비밀. 은퇴 후에 우리가 꿈꾸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 여유,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취미생활 등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독과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준비법과 교훈을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직장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한 결과입니다. 한 CEO 출신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결정을 따랐어요. 하지만 은퇴한 순간 그 호칭도 저를 찾는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지위가 곧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결과 은퇴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봉화의 고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전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은퇴 후 요리 강좌를 열거나 관련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발전시키는 활동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2. 가족과의 관계, 대화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가족은 은퇴 후 우리의 가장 큰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웠어요.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전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공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퇴직 전부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서로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재정 계획 없이는 은퇴도 없다. 재정적인 안정은 은퇴 후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한 대기업 CEO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 때 벌었던 돈이 많아서 은퇴 후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정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금세 돈이 바닥났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이하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은퇴자가 부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온라인 강의 또는 글쓰기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부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절약과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많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팁. 은퇴 후의 삶은 준비가 없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문가로서 추천하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직업이 아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취미를 찾으세요. 가족과 소통하라.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강화하세요.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득원을 계획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건강을 챙겨라. 건강은 모든 준비의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지역사회,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의 비극,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은퇴 후 봉화의 고찰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인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 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은퇴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당신의 은퇴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30년 한 62세 남성, 은퇴 후 시작한 취미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어떤 사소한 취미가 내 재정, 인간관계, 심지어는 정신건강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하시죠. 은퇴라는 건 종종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온 3040년 경력을 끝맺고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기대 뒤에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현실적 정서적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년이 정해져 있거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잦은 환경에선 인생 2막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를 여유로운 노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 경제력 감소나 대인관계 축소 같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이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취미가 내 생활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 생활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던 어시 62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시작된 취미 때문에 결국 가정까지 흔들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은 다른 분들의 사례도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은퇴 후 취미가 뭐 그리 대수냐?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씨의 은퇴 후 취미가 불러온 파국. 어씨는 62세에 퇴직하셨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되어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뜨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년을 맞이하자마자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앉으니 내가 오늘 무얼 해야 하지? 싶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씨가 선택한 취미는 바로 골동품 수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래된 물건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도 생겼겠다. 이제 천천히 전국 돌아다니면서 물건 모아보고 수집 동호회도 참여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셨죠. 문제는 시작이 단순한 취미였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적당한 가격대의 옛 LP판이나 오래된 우표나 동전을 모으면서 행복을 느끼셨죠. 그런데 수집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더 귀하고 비싼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어느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희귀한 물건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오가고 이런 건 갖고 있어야지 수집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까지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대요. 결국 한두 달 사이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지출이 늘더니 매달 나오는 연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왜 자꾸 돈이 빠져나가냐고 물었지만 어씨는 이것만 사두면 나중에 가치가 오른다라거나 내가 젊어서 못해본 걸 이제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반박하셨죠. 문제는 가정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부인께서는 노후 자금도 달랑 연금 하나인데 이렇게 물건 사 모으기만 하면 어떡하냐면서 점점 지치셨고 자녀들도 아버지 취미가 너무 과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렸다고 해요. 결국 갈등이 심해지면서 식사 자리에 대화가 끊기고 함께 살던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씨는 계속되는 다툼에 지쳐 집을 나와 매물 보러 다니는 핑계로 외부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거주 공간까지 분리되다 보니 아예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죠.
본인은 그게 평생 소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주변에서는 당신이 집안 경제를 위협하고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를 부른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사례 이비씨의 자격증 도전 과요. 은퇴 후 잘못된 취미나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분 B씨 59세는 은퇴 후 자격증 모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생 회사에 매여 살다 보니 이제야말로 내 자신을 개발하고 자격증 따서 제2의 커리어를 펼쳐보자 며 첫 의지를 불태우셨죠. 처음엔 커피 바리스타나 제빵사 자격증처럼 간단하고 취미로도 활용 가능한 것들로 시작하셨는데 이게 점점 확장되더니 심리상담, 노인복지사, 심지어 철학과 관련된 특강 수료증 등 각종 강의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공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B씨가 내가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학원비나 교재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부 자격증은 시험 접수비부터 응시비용, 실습비 등 부가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충당하셨는데 점점 예산이 바닥나자 대출까지 고려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격증 따러 간다고 가족들과 식사 시간도 잘 맞추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가족들과 대화는 점점 사라졌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가족들이 말려도 B씨는 내가 뭔가 이뤄내고 싶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찾을 때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너무 많은 자격증을 따려다 보니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되고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요. 어떤 자격증은 실질적인 취업이나 재취업 기회와 연결되지 않아 그냥 종이 쪼가리로만 남는 경우도 있었기에 B씨에게 돌아온 건 지친 몸과 금전적 손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뿐이었습니다. 3사례 3CC의 주식코인 무리수. 마지막으로 CC 55세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 비슷하게 매장을 정리하고 남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데 나도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뛰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모은 자금 일부로만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한두 번 수익이 나니까 욕심이 크게 생긴 겁니다. 이거라면 나도 노후 대책이 되겠는데? 하고 섣불리 판단해 계속 추가 매수를 하거나 대출까지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크게 불렸다고 해요. 하지만 투자란 게 항상 상승만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셨고 그때마다 반등할 때까지 조금만 버티자라는 심리로 계속 물타기, 추매추가 매수를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결국 부인과 심각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은 이제 가장 역할도 끝났으니 내 취미나 투자하고 살겠다는 남편의 태도에 허탈해했죠. 우리 노후 자금까지 들이붓다가 결국 남는 건 빚뿐이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이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결국 C씨는 몇 번의 대폭락을 겪으면서 큰 손실을 냈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집안의 병원비나 자녀 교육비 등이 급히 들어가야 했는데 이미 수중에는 돈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의 신뢰를 잃고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면서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돼 버렸습니다. 은퇴 후 취미 어떻게 준비하고 즐겨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A, B, CC 사례 모두 결국 핵심은 과도함이었습니다. 취미든 자기개발이든 투자든 뭐든지 적정 수준을 모르고 욕심내거나 뭔가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가정, 경제, 정신 건강에까지 파급 효과가 크게 번진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시점은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충만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러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크게 작용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취미나 활동이 나를 즐겁게 하고 보람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그것이 지나쳐서 내 생활의 기둥을 흔들어 놓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금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월 고정 지출과 예상되는 추가 지출을 계산해보고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내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돈과 시간을 쓸 계획인지 미리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갈등이 생긴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셋째, 취미나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왜 이걸 하려 하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단순히 심심해서라면 소박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많아요. 굳이 큰 돈이 드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죠. 넷째, 조금씩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맞는지 점검하세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심각하게 몰입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진행해보면서 정말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나? 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이 꼭 비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취미나 봉사를 통해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와 계획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취미가 집착이 되는 순간 인생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쌓아온 경제적 정서적 기반 위에 조심스럽게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취미나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고 가정도 지키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어야겠죠. 오늘 어씨와 다른 분들의 사례는 분명 극단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재정적 심리적 한계를 설정하고 가족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더불어 이제는 노인이나 퇴직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멋진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무리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분명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부디 은퇴 후에 좋은 추억과 성취를 쌓으시되 지나친 몰입이나 과도한 지출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해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교사 30년 한 62세 남성, 은퇴 후 시작한 취미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남일만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놀겠다더니 1년 만에 후회한 이유. 퇴직 후 당신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거야.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평생 일만 하며 살다가 드디어 퇴직을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오늘은 한때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던 55세 은행 지점장이 퇴직 후 단 1년 만에 후회한 이유를 통해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사례 30년 차 은행원의 허무한 은퇴 후 일상. 55세에 은퇴한 어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오르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딱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성취감도 없이 무료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보다 늦게 퇴직한 후배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 결국 어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무기력해졌죠. 해결책. 은퇴 전부터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노후 자금. 두 번째 사례 퇴직금 5억, 3년 만에 바닥난 B씨. B씨는 55세에 퇴직하며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유지비가 많이 드는 큰 집, 골프, 여행 등 퇴직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 3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결국 B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생활비 문제로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퇴직 후 부부 싸움만 늘었다. 세 번째 사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생긴 갈등. C씨는 은행을 퇴직한 후 아내와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나 혼자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던 건? 서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C씨 부부는 1년 만에 별거를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아온 생활 패턴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생각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역할과 목표를 미리 정해라. 노후 자금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부부 관계를 퇴직 전에 조율하고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과학적 근거로 본 현실적인 대비책.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에 불안해지고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부족과 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무기력한 은퇴 후의 심리적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할 일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목적을 잃으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의사 결정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년 퇴직 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위축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뇌퇴화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유지되며 뇌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건강한 정신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학습과 도전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라. 자원봉사, 강의, 창업, 취미활동 등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라. 2. 퇴직 후 돈 문제 숫자가 아닌 지출 패턴이 핵심이다. 퇴직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비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 퇴직 후 평균적으로 첫 5년간 소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젊었을 때처럼 지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재정 구조는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며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됩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실제 지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라.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절하여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라.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부동산, 투자, 프리랜서 등. 3.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 인간관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결책.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변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 때문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회사에서 인정받던 나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겪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하던 패턴이 깨지면서 새로운 관계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각자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서로 독립적인 취미 생활을 유지하라.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라. 여행, 요리, 운동 등. 퇴직 후에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화하라. 마무리.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퇴직 후에도 목적을 만들어라. 뇌 건강 유지. 소득보다 지출 패턴이 중요하다. 재정적 안정. 부부 관계는 독립성과 공통 관심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퇴직금으로 다 베푼 65세 간호사, 3년 만에 요양병원 신세. 인생 마지막 수업. 그땐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베품이 될 줄은. 서울에 사는 65세 정 간호사는 병원에서 평생을 일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자신은 준비된 은퇴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을 자녀 결혼 자금, 동생 사업 자금, 지인 부탁 등으로 여기저기 베풀다 보니 3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한 이후 지금은 요양병원 신세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재정 관리와 베품의 한계입니다. 나눔은 미덕이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정 간호사의 사연처럼 은퇴 후 지나친 베품이 불러오는 위기,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결혼자금 좀 도와줘에 흔들린 60세 아버지의 후회.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씨는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농가 주택 구입비로 쓰려 했죠. 그런데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 예식장 비용이랑 전세금이 너무 부담돼요. 1,0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결국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딸과 사위가 곤란하다는 말에 3천만 원을 주고 뒤이어 작은 아들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아달라며 손을 벌려 추가로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과요? 귀농은 물 건너갔고 은퇴 후 계획은 흔들렸죠. 자식에게 베풀고 나면 부모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베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김 씨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베품은 가족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신의 노후 생존권을 지켜야 해요. 2. 동생이 한 번만 도와줘가 만든 67세 식당 사장의 몰락. 부산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67세 최 사장은 은퇴 후 식당을 접고 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5살 어린 동생이 찾아와 형,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형한테 2배로 갚을게. 5천만 원만 도와줘. 형제니까, 피부치니까 고민 끝에 통장에 남은 돈 전부를 넘겼습니다. 결과는 사업 실패, 동생은 연락 두절. 최 사장은 그 뒤로 식당 재개도 못하고 국민연금 90만 원에 의존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은퇴 이후의 돈은 투자나 모험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에요. 은퇴 후엔 믿음보다 계획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형제도 돈 앞에선 남이 될 수 있다는 말, 은퇴하고 나면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3. 어르신 도와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지인들의 정의감 이용하기. 정 간호사처럼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정 간호사가 퇴직 직후 5천만 원을 지인 단체에 기부한 뒤 다시 후원 요청이 이어졌고 간호사님처럼 마음 좋은 분은 드물어요 라는 칭찬에 또 지갑을 열었다고 해요. 그 결과 정 간호사의 생활비는 빠르게 바닥났고 사고 이후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칭찬이 유혹일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쪽은 지속적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의 돈은 한번 나가면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움을 베푸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누군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한 착각이에요. 결론 은퇴 후 베품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 은퇴 전엔 일하면서 돈이 들어오니 베풀어도 어느 정도는 메워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거의 없고 지출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나눔은 삶의 의미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나눔이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커진다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정 간호사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나를 챙겨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걸요. 은퇴 후 지혜롭게 베푸는 법 간단 정리. 자녀에게 주는 돈은 지원이 아니라 계획된 투자로 보세요. 정해진 금액 이상은 주지 않기. 형제 친척과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기록을 남기세요. 감정보다 계약이 남아요. 지인이나 단체의 도움 요청은 3번 이상 반복되면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내 연금과 자산의 70%는 나를 위한 생존 자금으로 고정하세요. 나머지 30% 내에서만 베풀 것.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 베푸느냐보다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착한 사람이 아닌 현명한 사람이 되기로 해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는 누가 지켜줄까? 은퇴 후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감정이 돈을 지배할 때 벌어지는 일.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돈을 지배하는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착해서 혹은 호의로 베푼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약화되고 자존감을 베품으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죠. 일 감정이 돈을 지배할 때 위험 뇌과학으로 보는 은퇴 후의 심리. 은퇴 후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도파민은 만족감, 보람,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 직장 내 역할이 사라지면서 이런 감정이 결핍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타인의 요청에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뇌의 보상회로 리워드 서커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걸 해줘야 내가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라는 착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뇌과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의 인간은 보상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 친밀감과 인정 욕구를 돈이나 물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나만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 될까 봐 죄책감에 지배당하는 돈. 사례에서 본 간호사나 공무원,
부모들은 베풀지 않으면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도덕적 죄책 감모럴 길트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배척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 좁아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의 베품이 관계 유지의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 결과 죄책감 해소를 위해 돈을 쓰고 그 이후엔 재정적 고립이 찾아오는 겁니다. 3. 과도한 베풀면 자존감 붕괴로 이어진다. 미국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나눔은 자존감에서 오지만 무리한 나눔은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즉, 은퇴 이후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쓸모없다는 생각을 떨치기 위해 베품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패턴은 처음엔 자존감을 채우는 듯 하지만 결국 재정적 위기 관계 파탄 건강 악화로 이어지면서 심리적 자괴감을 더욱 키웁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돈을 지킬 수 있을까? 1. 감정 일기 쓰기. 베풀고 싶을 때 먼저 메모하세요. 내가 이걸 왜 도와주고 싶은가? 거절했을 때 드는 감정은 뭔가?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감정이 돈을 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세이프존 만들기. 이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금고 개념을 만들어 두세요.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보호 자산이 있다는 인식은 심리적 안정과 자제력을 높여줍니다. 3. 거절 훈련하기. 은퇴 후에는 거절도 근육입니다.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처음엔 미안하지만 거절 후에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걸 경험하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선택하는 주체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진짜 지혜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것. 정 간호사처럼 우리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베품입니다. 감정이 돈을 지배하게 두면 내 인생은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감정도 돈도 내 삶도 내가 선택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